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FOMC에서는 이미 금리를 동결했고요. 영국에서도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2년 만에 동결을 결정한 건데요. 거기에 또 일본에서도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우리 시장은 장 초반에 낙폭은 많이 줄여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양대 시장 모두에서 살펴봤을 때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양상도 그다지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차 거래 잔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는 공매도 대기 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거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채팅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에 서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미국 조지아주를 찾았다고 하는데 여기를 찾은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정의선 회장이 미국 조지아주를 찾은 것은 현대차 그룹이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둘러보기 위한 것입니다. 정 회장은 지난 19일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미래 모빌리티 협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정 회장이 이곳을 찾은 것은 지난해 10월 말 기공식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랑 부인 마티 여사, 장재훈 현대차 사장 등이 동행했습니다. 예, 정 회장이 직접 건설 현장을 방문할 정도면 좀 남다른 곳일 것 같은데 이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어떤 곳인가요? 네, HMGMA는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신공장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북미 전동화 시장 공략의 핵심 기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되면서 북미 권역 내에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한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현지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현대차 그룹은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HMGMA를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HMGMA는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춘 친환경 자동차 공장으로 설립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2021년 이후로 적자가 47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될까요? 네, 김동철 신임 한국전력 사장이 위기 극복을 위해 24시간 본사를 떠나지 않고 핵심 현안을 챙깁니다. 한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일 취임 후 간부들에게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추석 연휴를 포함한 휴일을 모두 반납하고 본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임기 첫날 비상경영 상황실에 간이 침대를 들여놓고 이곳에서 실제 숙박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 김 사장은 어떤 현안을 챙길 예정인가요?
네, 김 사장은 내주까지 본부별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한전의 역할 재정립과 전기요금 정상화, 특단의 추가 자구책 등에 대해 실무진과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사장은 취임 직후 기존 임원 중심 비상경영위원회를 비상경영과 혁신위원회 체제로 확대 재편하면서 제2의 창사라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의 경영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전 설립 62년 만에 첫 정치인 최고 경영자인 김 사장은 심각한 한전의 재무 구조를 정상화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전의 재무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이 거론되지만 한전 스스로 고강도 자구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지역이 추가됐나요? 네, 서대문구 홍제동 267-1번지 일대를 재개발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시민은 지난달까지 자치구에서 추천한 주민 신청 구역 중 최종적으로 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관계 전문가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을 검토했습니다.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비율과 노후 불량 주거지 등을 고려한 결과 서대문구 홍제동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포함해 민간 재개발 후보지는 총 49곳이 선정됐습니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어떤 점이 변한 건가요? 네, 서울시는 앞서 연 1회 추진하던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 신청 및 매월 선정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 정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후보지 투기 방지 대책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지난해 1월 28일로 고시 예정입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향후 후속 절차를 거쳐 긴축 허가 제한 구역 및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에서는 정의선 회장의 조지아주 방문 소식부터 홍제동의 재개발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 서지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시황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황센터 최유정입니다. 간밤 BOE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14회 연속 이어오던 인상을 중단한 건데요. 유럽에서는 이런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졌지만 미국에서는 국채금리와 긴축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런 영향을 이어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1% 안팎의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낙폭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오늘 업종으로 살펴보면요. 대부분의 업종이 파란불 켜내고 있는 가운데 운수창고, 유통업종에서 두드러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살펴보면요. 오늘 2491선에서 출발해 점차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2500선 위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0.37% 하락한 250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수급 대형주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대형주 쪽에서 강한 매도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요.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냅니다. 개인 5거래일 연속 매수세 이어나가면서 현재는 1,8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기관은 87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1,069억 원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동아기업이 상승하면서 종이 목재 업종에서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에코프로비엠, JYP엔터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수 살펴보면요. 오늘 코스닥은 851선에서 시작해 장중 한때 848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으나 현재는 다시금 850선 위로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는 0.38% 하락한
2,85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매수세 포지션 보이다가 장중 한때 매도 포지션으로 옮기기도 했는데요. 현재 다시금 18억 원 사들이면서 매수 포지션으로 옮긴 모습입니다. 개인 역시 42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284억 원 팔아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연휴를 앞두고 성형, 피부 미용을 위한 중국인 의료 관광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용 기기 관련주 3분기 실적도 호조가 예상되면서 관련주 상승 탄력 받아내는 모습입니다. 먼저 휴젤, 보톡스 관련주죠. 오늘 2%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레이저 관련주인 원택도 오늘 2.93%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역시나 레이저 관련주인 비올은 5% 넘는 상승세 보이면서 6,7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섹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운임지수가 반등하면서 국내 해운 관련주 일제히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일제히 파란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MM 오늘 3%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페노션 어제 기관의 매수세 상승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3% 넘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흥하해운도 4% 넘게 빠지면서 1,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TX 그린로직스 수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뒤에 어제 10% 넘는 하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역시나 10% 넘는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을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차관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리사, 제니, 지수의 YG엔터테인먼트 이적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방탄소년단과 K-팝을 대표하는 아이돌로 자리 잡은 블랙핑크의 재계약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무성한 추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리사의 재계약 불발설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요. 블랙핑크는 지난달 8일부로 데뷔 7주년을 맞아서 YG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 계약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엔터테인먼트 섹터 자체는 하락세지만 종목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이 각종 이슈를 소화하면서 섹터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종목별로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 있는지 함께 좀 살펴주실까요? 일단은 엔터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앨범 판매량이 상반기에 너무 좋았다.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앨범 판매가 역대급으로 잘 나왔는데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잘 나올 수 있을까가 사실상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별로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각종 재계약에 대한 우려들도 있었는데 지금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재계약들을 다 완료가 된 상황이고 뭐 JYP는 애초에 뭐 그런 이벤트가 크게 없었고 그다음에 YG엔터에서의 좀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단독 보도와 회사에서의 공시한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 YG엔터에서는 특히나 이런 재계약 부분이 좀 클 수밖에 없는 게 메인 아티스트거든요. 결국엔 매출 비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티스트에 대한 재계약에서의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엔터사들이 사실 그렇게 막 나빠서 빠진 거는 아닙니다. 네. 일단은 이 상반기와 하반기는 엔터사들이 사실상 수익을 버는 구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반기는 앨범 판매가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고 하반기에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쪽으로 집중이 될 텐데 아무래도 그 두 가지 부분에서는 단연 이런 수익성 부분에서의 그 궤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앨범 판매 같은 경우 사실상 아티스트가 브랜드력이 있으면 저절로 판매가 되는 거고 물론 뭐 거기에 따른 홍보는 일부 하겠지만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 이제 콘서트장을 대여를 해야 되고 뭐 안내 요원도 해야 되고 그런 장소 대여랑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은 관련된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출 자체는 늘어나겠죠. 왜냐면 MD라든지 추가적인 부분들이 붙으니까. 하지만 영업이익률에서의 약간의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앨범만 판매하는 거에 비해서는 영업이익률 자체는 전체적인 퍼센트는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괴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2, 3거래일 사이에 좀 급락이 나온 부분은 네. 뭐 단연 이제 YG의 이런 재계약 발에 따른 이제 심리에 대한 좀 둔화 이런 것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YG 재계약설에 따라서 사실은 계속해서 좀 흔들림이 나타나고 증시의 지수 자체가 빠지는 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이브의 경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TS 전원과 재계약 소식이 전해져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를 살펴보면 오늘도 양봉과 음봉 사이를 오간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양봉을 띄우고 있는데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실 재계약 이슈가 가장 큰 악재였는데 해소가 된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지금을 좀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이 뭐 저가 매수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앞으로의 이런 산업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약간의 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는 앨범 판매가 역대급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분명 다음번에도 앨범 판매가 비슷한 기조로 나올 것인지를 분명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재계약을 다 하긴 했지만 단점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게 어쨌든 군대 일부 멤버가 가 있기 때문에 네. 완전체에 대한 활동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시각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전에 하이브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주가가 40만 원대 있다가 이제 이게 10만 원까지 빠졌었던 이유가 결국엔 BTS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솔로 활동들을 해주고 있고 그게 뭐 흐름들이 나쁘지는 않지만 또 시각이 만약에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불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하이브에서도 군대 이슈로 좀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엔터사들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재계약과 군대예요. 이 두 가지가 매출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뭐 일반적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뭐 배임 횡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나머지 업황들은 상당히 좋은 상황인데 주력이 지금 하이브에서도 뭐 최근에 뭐 뉴진스라든지 뭐 르세라핌이 굉장히 좀 크게 부각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BTS가 가지고 있는 이 유니크한 브랜드력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군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약간의 이런 이슈들에서 같이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들은 조금은 더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듯이 지금 사실 전역하는 시기도 좀 다 다르고 뭐 네네네. 병역 이슈가 있는 만큼 한번 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지금 뭐 재계약 이슈가 나온 게 BTS뿐만이 아니라 YG 엔터테인먼트도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사실 온도차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멤버들이 뭐 계약을 더 하지 않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기도 하면서 지금 주가가 꽤
꽤나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IP의 가치를 따져 본다라면 그다지 또 이제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본부장님. 그렇다면 이 재계약 이슈를 소화하면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일단 이 멤버에 대한 이런 계약에 대한 종지부가 찍혀야 됩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요. 이전에 하이브를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이제 계약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는 당연히 대한민국도 안 잘하면 다 다녀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유니크한 그런 그룹이고 국가의 위상을 많이 살려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면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기대감은 좀 있었죠.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다면 뭐 하이브의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와 이거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력 아티스트 지금 YG 엔터에서 블랙핑크를 대신할 만한 아티스트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가 되는 거는 뉴진스라는 정말 독보적인 그룹이 또 생겼기 때문이에요. 르세라핌도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뒷받침이 돼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하이브 같은 경우는 25년 이후에 BTS가 또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 아마 플러스 알파 요인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왜냐 IP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졌으니까요. 근데 YG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블랙핑크가 다 빠진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대체할 만한 그런 이제 글로벌적인 기업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선 조금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뭐 베이비몬스터라든지 기타 이제 라인업들이 또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지금 당장의 그 블랙핑크 완전체에서 뭐 일부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만회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전에 하이브가 굉장히 주가의 탄력도가 떨어진 것처럼 비슷한 기조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매출 비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네. 그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충분히 이 결과가 다 나오고 만약에 재계약이 정말 잘 됐어요. 그런 부분이 나오고 나서 충분히 쫓아가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는 선별적으로 선 대응을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본인이 이제 벌 수 있는 약간의 이 수익성 폭을 낮추는 게 지금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재계약 이슈를 한번 소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엔터주의 대장주 자리를 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걸그룹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1시쯤에 또 영상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네네네. 이게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영상은 좀 보고 오셨을까요? 네, 뭐 저는 보고 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그 관람객 수가 네. 39,000 거의 4만 요 정도 수준인데 이게 정말 글로벌적으로 핫한 보이그룹이 한 10만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급력이 뭐 생각보다 굉장히 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크게 바뀔 수 있는데 프로젝트 C 같은 경우도 이제 유튜브 뷰가 이제 억대에 넘어가면서 굉장히 좀 핫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적인 지역에서의 확장 기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엔터사는 상당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엔터나 먹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게 우리가 뭐 한 번 흥행하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는 엄청 대작이 나와도 다음번에 무조건 대작이 되느냐라는 좀 물음표가 있지만 네.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호감이 아예 생겨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따라서 추적이 되고 쫓아다니면서 본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네. 그 나머지 흐름들에서 한번 이렇게 특히나 이제 엔터나 뭐 영화 배우 같은 경우도 한번 뜨고 나면 이 기세가 엄청나게 오래 간다는 거,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브랜드력, 아티스트 브랜드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니까 물론 뉴진스라는 그룹이 굉장히 독보적이긴 하고, 뭐 청량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왜 예전에 만약에 1990년도에 나왔다면, 뉴진스라는 그룹이 그때 나왔다면 정말 이렇게 빠르게 글로벌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수많은 그룹들이 우리나라 브랜드력을 다 키워놨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뜨고 있는 이런 아티스트들이 더욱더 부각을 받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런 아티스트에 대한 밸류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이나 일부 지역에서도 우리나라 거 굉장히 좀 많이 모방을 해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안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과 맛과 문화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아티스트의 경우에 한번 호감도가 생기면 이제 충성도까지 좀 생기는 만큼 이 점을 조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의 긴축 정책 장기화 우려로 이틀 연속 우리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차서 저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올해 테마주 강풍으로 항제주에 등극했던 에코프로의 주가 역시도 지난 7월 사상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 38% 넘게 빠지면서 94만 원 선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영국의 친환경 기조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2차 전지 섹터 전반에서는 약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또 2차 전지 섹터가 좀 전반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FP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모두가 좀 약세를 보이는 장세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LFP 시장의 전망을 두고는 좀 온도차가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급속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고 또 다른 시각은 좀 시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LFP 쪽도 마찬가지고요. 뭐 나트륨 쪽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타 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LFP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뭐 중국 쪽에서 강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낮추는 기조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물론 삼원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도 많지만 네. LFP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일단 가격적인 부분들과 화재에서 좀 강하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분명 이 LFP라는 것도 이제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LFP 관련된 이런 자동차가 신차로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레이가 나왔거든요. 레이 EV가 나왔는데 이제 보조금이랑 이런 것들을 다 받으면 한 2천만 원대 초반 부분에서 좀 구매가 가능한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중국산 이제 CATL 관련된 LFP 배터리가 탑재가 된 상황이고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다라는 평가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KG 모빌리티에서도 LFP를 탑재한 SUV가 또 나올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도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뭐 테슬라에서도 LFP 탑재한 모델이 또 나왔죠. Y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종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 다운 기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엔 이제 이 성장 산업으로 가게 되면서 성숙기로 넘어갈 거고, 그 안에서는 이제 가격 경쟁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가격에 대한 경쟁은 심해지지만 제품의 질 자체는 높여야 되기 때문에 분명 그 안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생겨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LFP라든지 뭐 나트륨이라든지 이런 기타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집중해서 보실 수가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사실상 시장을 영위하는 섹터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뭐 네. 철강 쪽도 그랬고 조선 쪽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산업에 굉장히 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차가 좋아도 톤이 비싸면 아무래도 톤이 좀 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LFP를 너무 배제하고 보시는 것은 그렇게까지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FP를 배제하는 선택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하면 이 종목들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HN 지금 좀 살펴보고 있는데 에코프로도 1% 넘게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HN 역시도 0.95%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 빠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이 종목들도 함께 빠지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상 이제 에코프로를 일단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80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빠르게 좀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에코프로에 대한 박스권을 생각하시는 기준점이 조금씩 달라요. 뭐 100만 원부터 이제 130으로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는 95만 원부터 이제 130만 원 정도로 좀 생각을 했는데, 뭐 80만 원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박스권을 열어놓고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일단은 그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일부 이제 지수 편입에 따른 그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제 공매도 물량으로 어느 정도 해소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쇼커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전에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상승력이 나올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핏단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원자재 가격의 이런 하락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배제를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최근에 이제 뭐 탄산리튬 가격 하향화, 안정화 관련된 이슈들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 대한 뭐 출하량 부분들, 또 각종 국가에서 이제 보조금 지원을 좀 배제하는 것들, 네. 이런 이벤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소화하는 일정한 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연기관차가 결국에 빠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당장 수소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배터리 쪽이 좋아질 텐데 문제는 지금 아직까지도 충전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뭐 테슬라발 뭐 충전식이 또 공유가 돼버리면 또 개인정보 노출이라는 좀 이벤트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다양한 이슈들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너무 급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저가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가격 밴드 내에서의 아마 움직임 등락이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주의 경우 박스권에서 등락이 예상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이 부분이 주가의 악재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할까요? 네, 뭐 일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이렇게 2차전지 쪽이 급등이 나올 때 뭐 LG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렇게까지 크게 주가의 상승력이 나오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의 이런 밸류에이션이 하락되는 건 결국에 이제 경쟁에 대한 심화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이런 핏단에서의 좀 물음표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유럽 고객향 출하 속도가 좀 늦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의 이런 공장 가동화 부분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 자체가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어쨌든 굉장히 다양한 나라와 고객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격화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것이 프리미엄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주가가 좀 우하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 바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전에 좀 바닥에서 지지가 나왔던 44만 원부터 43만 원 라인대를 좀 지지하는지를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에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좀 늦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드릴게요. 네, 본부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가격대 확인해 보시고 지지한지를 꼭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엔터주 전반과 그리고 2차 전지주 쪽을 살펴봤는데요. 탑픽 종목은 이 안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저는 뭐 JYP를 좀 들고 왔고요. 일단은 요 갭을 만들면서 좀 상승력이 나와서 갭은 한 번 정도는 갭은 언제나 메우거든요. 갭을 네. 좀 메우긴 메우겠다 했는데 좀 요번에 좀 메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A2K라든지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들 또 이제 엔터 산업 자체는 이제는 진짜 실적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 앨범에 대한 연속성만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95,000원 라인부터 10만 원까지 좀 보시되 웬만하면 이렇게 메우는 거 확인하시고 매수밴드 하단부터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15만 5천 원 보고 있는데 2차로 17만 원 여전히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7만 8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JYP 엔터 살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한치호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고금리가 고착화될 우려감을 내비쳤습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의 경우에는 사실 고금리를 조금 장기화할 것이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도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우려하는 시각을 내놓기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추경호 부총리 역시도 고금리 장기화에 따라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사실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부족해질 우려감이 또 감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고금리 고착화 우려는 진작부터 나왔어요. 네. 그 6월 말쯤 아마 기사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고금리라고만 그 포탈에서 치셔도 네. 6월 말 20일 전에서 그러니까 석 달 전부터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많이 나왔고요. 사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고금리가 고착화되는 게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상승했죠. 4.5% 넘게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부채가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금리 현상이 이루어지고 또 미국은 또 금리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 때문에 미국은 아마 고금리로 계속 가야 되는 네. 고착화라기보다는 장기화되는 그런 그 수준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IMF가 진작에 예고를 했습니다. IMF가 진작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결국은 뭐가 되겠습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네. 경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금리가 인상되면 자산 가격이 또 재조정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간으로 고착화되면 세계가 지금 현재 자칫하면 금융 혼란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은 게 뭐 실리콘밸리 은행 우리 파산 얘기 나왔던 거 있고요.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 매각 되지 않습니까? 네. 스위스 2대 은행인데도 매각될 정도로 현재로 그런 상황이어서 이미 IMF에서도 고금리 고착화 문제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금리 얘기는 벌써 3, 4개월 전부터 계속 걱정하고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고 있는데 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금리 부담에 시달리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통화 정책도 속도를 조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리는 또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IMF가 어떻게 그 권고를 했냐 하면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해놓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을 감축해야 된다라고 네. 했어요. 재정 지출을 감축하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조금 진정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건전 재정 뭐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또 이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건전 재정이 아니다. 진짜 어렵다. 세수가 경기가 네. 어려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금리가 고착화되면 소비가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그러면 악화되겠죠. 네. 그다음에 경기 또 악순환이 우려돼서 사실 이 고금리 고착화에 대해서 지금 유동성 우려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소비 감소, 기업 실적 악화가 제일 네. 두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고금리가 지속된다면 소비도 감소하고 거기에 더해서 기업 실적도 악화가 될 텐데 일단 고착화보다는 장기화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레리 맥도날드의 발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MZ세대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된다면 MZ세대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MZ세대들의 소비 패턴에 따라서 시장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레리 맥도날드 이분 말고도 네. 우리나라의 이창용 총재께서 이미 경고하셨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고금리 시대에 영끌에서 뭐 부동산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MZ 세대들을 보면 좀 다양해요. 사실 메리 맥도날드 이분이 얘기한 거는 베이비붐 세대가 너무나 자산 가치를 저금리 시대에서부터 네. 자산 가치를 늘려놨기 때문에 MZ 세대들이 그걸 다 떠나야 된다. 버블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MZ 세대들 우리 이창용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 시대에 자칫 영끌하는 건 안 좋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MZ세대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 MZ세대들의 특징이 있어요. MZ세대 80년대 생 이후부터니까 일단 그 디지털 유목민과 원주민입니다. 네. 처음부터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디지털에 유목민, 아예 원주민, 네. 2000년대생이 이런 원주민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걸 잘 살펴보면 워라밸을 즐기고 그다음에 자유롭고 우리 키워드가 자유로움, 그다음에 공유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자기 개발, 뭐 욜로, 가심비, 가성비가 아니라 가심비, 내 마음에 네. 충족하면 한다. 그래서 그다음에 콘텐츠, 뭐 크리에이트 이런 것들이 이제 MZ세대들의 특징인데요. MZ세대들이 소비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 해외여행도 MZ세대들은 자유롭게 갑니다. 내 마음이 충족하면 네. 가고 하기 때문에 좀 달라지고요. 개인의 행복이라는 점도 이렇게 하잖아요. MZ세대들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니야. 재벌인 자녀들이 혜택 받는 거 좋아. 그러나 공평하게 해주는 건 괜찮아. 나가 행복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듯이 네.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MZ세대들은 이제 앞으로 떠야 될 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연금 개혁을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아버지 세대들이 아들 세대들한테 넘겨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MZ세대들은 요즘에는 그 맛집도 네. 사진 맛집으로 찾아다니잖아요. 그렇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SNS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맛집이라고 표현하는데도 맛도 중요하지만 네. 사진 맛집이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네. 돼버리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소비 패턴도 달라진단 말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도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으로 이제 소비 패턴 시장은 완전히 달라질 거고 과거 해외여행은 그 패키지로 갔다 그러면 지금은 전부 다 개별적으로 가고 또 네. 이 MZ세대들은 자기들이 다 일정 짜갖고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 관광객들 많이 기대들 하고 계신데 중국 관광객들도 이제는 개별 관광객들 젊은 관광객들이 많이 온단 말이죠. 네. 이거 보시면 아마 MZ세대들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소비를 해도 되는 거야? 그러시는데 MZ세대들은 전혀 다르고 대신에 본인들이 책임질 줄 아는 행동을 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그런 세대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에 있어서 마케팅에서도 아주 중요한 점으로 올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MZ 세대들에게 가심비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마음이 충족이 되어야 사실 지갑을 열기도 하고 또 마음이 충족이 될 만한 곳이면 좀 어느 정도 모아서라도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 고금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곳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시장으로 돌아와서 살펴본다면 이 부동산 시장과 연관이 되는 게 건설주잖아요. 근데 건설주 이미 시가총액이 반토막이 난 상황인데 이게 더 악재가 지속이 될지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오히려 뭐 재건이나 다른 걸 통해서 저희가 좀 돌파구를 찾아볼 수도 있을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불황인 건 너무나 잘 아실 네. 거고요. 제 지인도 지금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1년 동안 한 명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불황인 상황인데 사실 앞서 우리가 MZ세대 이야기도 했지만 이창용 총재께서는 그걸 말씀하셨어요.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 같은 대규모 소비를 할 때는 그 금리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자, 생각해 보면 부동산 불황은 오래 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부동산을 약간 그 과거적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지금 새로운 건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이미 전문가들이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설사들에 대해서 공급을 늘려야 된다. PF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이냐를 아마 정부에서는 많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그 국민일보 기사에 보면 어느 건설사가 자칫하면 건설사들 다 망합니다. 금융에 좀 도움을 요청했다는 국민일보 기사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어려운데 사실은 너무 많이 좀 이렇게 벌려놨다 그러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많아서 그런데 사실 건설사들은 스스로 책임져야 될 점도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무슨 순살 무슨 아파트 뭐 이랬지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도 많이 그동안 2, 3년 사이에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시 이제 재건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도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장기화될 것 같다는 전망들이 해외 외신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건 사업도 사실은 당장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해외 수주도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이런 부분들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 참여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재건이나 무슨 해외 수주가 당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제한적일 거고요. 네. 이제 건설주가 이제 그동안 반토막 나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게 뭐냐면 원가가 너무 많이 상승했잖아요. 건자재 값도 많이 올라갔고 네. 인건비도 올라갔죠. 거기다가 또 에너지 가격까지 상승됐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결국 건설에 대한 원가, 부동산에 대한 원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불경기는 당분간 갈 것 같은데 어차피 부동산도 이 경기 순환을 하는 측면이 있으니까 네. 경제적인 체력이 튼튼하면 지금쯤 한번 사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네.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네. 부동산의 경우에 사실 뭐 이제 부실 시공과 관련된 뭐 건설주의 악재도 전해져 오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외적인 악재 요소가 조금 많은 만큼 한번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또 고금리 시대에 저축은행도 타격을 받는다는 소식이 좀 전해져 오더라고요. 사실 은행주는 수혜주로 좀 분류가 되잖아요. 고금리가 되면. 근데 왜 이렇게 좀 타격을 받는지 배경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축은행은 영업 제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대출도 자기 그 영업구역 이내에서 50% 이내에만 집행하게 돼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있는데 저축은행이 이렇게 부실 채권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소비를 못 하고 있고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뭐 다 올랐는데 월급만 안 올랐다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공감되는 말씀하시네요. 공감돼. 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은행에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수입은 줄었다. 실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제 수입은 줄었기 때문에 결국 부실 채권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되는데 사실 금융기관이 예대 마진의 시대는 이제 사실 접는다고 좀 봐야 됩니다. 예대 마진이라는 게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번다는 시대는 사실 저무는 시대의 이야기고 사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예대 마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다가 중국에서는 완전히 그 회사가 망하신 분도 있죠.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금융기관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영업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투자 실력, IB 투자 실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근에 대형 사고들을 금융기관들이 많이 일으켰죠. 네. 이번에 보시다시피 뭐 BNK 경남은행이 실질적으로 한 3천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실제 이제 그 손해 본 거는 한 560억, 한 거의 6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차장급 직원 한 사람 때문에 손실을 지금 보게 됐단 말이죠. 네. 그런 그 신뢰성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KB 은행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뭐 주식 투자하다가 직원들이 100억 이상 뭐 저기 했다 그러고. 네. 그다음에 DB에서는 DGB죠. 대구 거기서는 무단으로 주식 계좌를 뭐 1000개 이상 뭐 개설했다가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형 금융사고로 금융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근데 금융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고금리 시대의 은행주 생존 전략은 신뢰가 있는 은행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융지주 수장들이 많이 교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서 은행들도 신뢰가 있는 그 금융지를 좀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최근에 사고 많이 났던 은행들은 네. 당연히 주가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은행주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만큼 조금 악재성이 덜한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금리 시대 속에 뭐 지금 막 증시에 입성하실 분들도 계실 테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제가 어디 재테크 강의하고 그럴 때 보면 꼭 이 얘기하거든요. 엄격이 오래된 회사, 그다음에 실적이 좋은 회사, 그다음에 내가 잘하는 업종을 하는 회사를 투자를 하시라고 초보자들한테 꼭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 네, 초보자들 아니신 분들이 전혀 이런 거 모르는데 투자하시면 전혀 모르잖아요. 반도체 장비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쪽 분야에 잘 아시면 투자가 가능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부안해동 금지, 그다음에 테마주 투자 유의, 네. 그다음에 이번 긴 연휴를 이용해서 좀 경제 산업에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연휴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근데 분기 그 배당하는 회사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아마 월요일 날이 분기 배당하는 회사들 주식 살 수 있는 마지막 분기 배당 네. 구매를 알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저는 경제적인 체력이라는 점을 좀 많이 말씀드립니다. 육체적인 체력이 아니라 경제적인 체력으로 내가 버틸 수 있을 정도에 맞게 투자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투자를 하실 때는 내 체력에 맞게 투자를 하시고 업력과 실적이 확인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린 내용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와 엔터주 전반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중에서 2차 전지주에 해당하는 에코프로 그룹주는 박스권 내에서 움직임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움직일 예정이니까 한번 투자 의견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엔터주 중에서 탑픽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JYP 엔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실적 기대감이 독보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만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금리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실적 타격이나 소비 제한 등 악순환을 염두에 두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